돈이 먼저일까, 가족이 먼저일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특히 가족과 돈이 얽힌 순간 그 선택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없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믿어야 한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아니, 과연 정답이 있기나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돈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처럼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족의 무게의 노래와 함께하는 이야기. 가족의 웃음 속에 숨겨진 그늘, 돈이란 이름의 칼날, 이날 가롭게 사랑의 맹세는 어디로 갔나.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차가워. 아,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린 서로를 지켜야 했는데, 돈이 우릴 갈라놓고 신뢰의 끈을 끊어버렸네. 기억의 조각들 속에 묻힌 그리움, 어릴 적 웃음소리는 어디로 갔나. 가슴 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아,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린 서로를 지켜야 했는데, 돈이 우릴 갈라놓고 신뢰의 끈을 끊어버렸네. 이제는 다시 찾고 싶어 그때의 웃음, 그때의 사랑, 돈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린 서로를 지켜야 했는데, 돈이 우리 갈라놓고 신뢰의 끈을 다시 묶을 수 있을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우리 가족.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 때론 다투고 멀어져도 결국 하나가 되는 이름.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함과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론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에 서로를 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돈,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돈이 모든 것을 뒤흔든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관계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1장 시작된 악몽.
이영자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80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비록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마디마디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늦가을의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맴돌았다. 작은 전기난로 하나를 틀었지만 방 전체를 덮이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전기세는 사치였다.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두툼한 옷을 껴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부엌으로 향했다. 오래된 양은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덮이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이른 아침 이영자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도 없이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이었다. 그녀는 부충용 지팡이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우체부가 서 있었다. 이영자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등기우편입니다. 중요한 서류 같으니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우체부가 내민 서류는 두꺼운 봉투였다. 이영자는 받아들고 보지도 않은 채 작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우체부가 떠난 후 그녀는 손에 든 우편물을 내려다보았다. 법원 등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법원에서 편지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설마 무슨 일이지? 손이 덜덜 떨렸다. 몇 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빚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복지 혜택이 잘못돼서 지원이 끊기는 걸까?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가압류 결정문.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음을 통보합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이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가압류? 그녀는 법을 잘 몰랐다. 하지만 가압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다. 은행에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신청하는 조치. 그런데 왜 내 집에 가압류를?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서류를 하나씩 꺼내 읽었다. 채권자 김미숙.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김미숙 자신의 시누이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몇 번이고 이름을 다시 읽었다. 그러나 서류에는 분명 시누이 김미숙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미숙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이영자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가까스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압류 이유를 확인하자 더 충격적이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조치. 이영자는 단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거 민호 때문인가? 믿었던 가족의 배신. 이영자는 단숨에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둘째 아들 김민호는 사업을 하려고 했다. 가진 돈이 없던 그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그때 고모 김미숙이 나섰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꼭 갚아. 민호는 7,500만 원을 빌렸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갚아나갔다. 하지만 사업이 예상처럼 풀리지 않았고 결국 5천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2,5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문제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벌어졌다. 당시 김미숙은 민호에게 어머니인 이영자의 이름도 넣으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도 연대 보증인으로 넣어야 해. 그래야 확실하지. 민호는 어머니를 생각해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고모는 강하게 밀어붙였다. 형식적인 거야.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니까 신경 쓰지 마. 민호는 고민 끝에 차용증에 어머니 이영자의 이름을 넣었다. 하지만 그 차용증은 김미숙만 가지고 있었고 이영자와 민호는 사본조차 받지 못했다. 이영자는 자신이 연대 보증인으로 등록된 사실조차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는 끔찍하게 돌아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영자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집을 빼앗길 수도 있어.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가 간신히 지켜온 보금자리였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이 집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니.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이영자는 울컥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을 배신한 건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절망 속에서 이영자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다. 법원에 가야 하나?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 연락할 가족이 없다. 큰아들은 뇌경색으로 몸져 누워 있었고 둘째 아들 민호는 현재 상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가장 억울한 건 단 한 푼도 손댄 적 없는 빚 때문에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그렇게 노모의 세상은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장 과거의 빚 그리고 배신. 이영자는 손에 들린 가압류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얇디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에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80살의 노모가 서 있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3년 전 그리고 빚. 이영자의 아들 민호는 사업을 하겠다며 고모인 정숙에게 돈을 빌렸다. 당시 정숙은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다. 아니, 흔쾌히 빌려줬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변했다. 처음에는 괜찮아, 천천히 갚아라고 말하던 정숙은 이자가 불어난다는 핑계로 돈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처음 빌린 돈은 7,500만 원이었다. 민호는 그중 5천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정숙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민호는 정숙에게 대출 일정까지 문자로 보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돌아온 것은 기다림이 아닌 가압류 통지서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이영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고모 정숙은 형제들 사이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짜로 도와주는 일은 없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고모 정말 급해서 그런데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보증금이 있어야 가게를 얻을 수 있어요. 민호가 애원하자 정숙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보증금이야 중요한 거지. 근데 말이야,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 뭐라도 있어야 나도 안심하지 않겠어? 그때 정숙은 차용증을 써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차용증에 민호만 서명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영자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채무자가 되어 있었다. 배신의 시작. 시간이 지나도 정숙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정숙아.
민호가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했잖아. 이영자가 어렵게 말했을 때 정숙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가족이면 더 확실하게 해야지. 언니, 돈은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늙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 돈은 확실히 받아둬야 하지 않겠어? 그녀는 아주 당연한 듯 말했다. 그리고는 내용 증명서 한 장 없이 바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받은 순간 이영자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배신이었다. 그날 밤 이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족이. 이영자는 가압류 통지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그녀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가족이 지켜주지 못한 집, 가족이 빼앗아 가려는 집.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3장 법과 싸우다. 이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쥔 가압류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집이 살아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고모가 정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가족이 어떻게. 그녀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참담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싸워야 했다. 법을 알아야 했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법의 문턱 앞에서 이영자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낯선 건물, 딱딱한 분위기, 복도를 걸어 다니는 변호사들과 서류 뭉치를 든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가압류는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이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거예요. 민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무심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였다. 이해 신청서를 내려오셨다고요? 가압류는 법적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지는 사안이라서요.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차가운 말이었다. 이영자는 말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자리를 떴다. 사실을 증명하는 싸움. 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녀는 곧 깨달았다. 법과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정리했다. 차용증 문제, 고모 정숙이 작성한 단 하나의 차용증. 그것도 아들 민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채무 변제 내역, 이미 5천만 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송금 기록. 대출 약속 문자, 아들이 대출을 받아 나머지 돈을 갚겠다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정숙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가압류를 걸었다. 생활고 증명. 그녀는 완전한 기초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일부 지원을 받으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가압류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했다. 이 모든 걸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그녀는 막막했다. 법은 단순히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의 싸움이었다. 법정에서의 첫 만남.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것이었다. 그날 법정에 선 이영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긴 숨을 들이마셨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변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고모 정숙의 변호사가 나섰다. 본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기한을 기다릴 의무가 없으며 안전한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이영자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판사님, 저는 이 빚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날의 신문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그녀에게는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졌다. 이게 법이라는 거구나. 가족도 믿을 수 없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구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집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오장 피보다 진한 돈. 이영자는 법원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추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끼리는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법정에서 가족과 맞서야 했다. 어젯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김미숙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흑백 사진이었다. 언니, 동생 하며 서로 의지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원고 측 변론하십시오. 김미숙의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피고의 아들 김민호 씨가 채무자로서 차용증에 서명했고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권 보호를 위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영자는 이를 악물었다. 차용증은 애초에 아들 김민호가 임의로 썼고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영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다. 판사님, 저는 이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채무자로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몰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 집이 가압류되었고 저는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제 아들이 빚을 졌지만 이미 절반 이상을 변제했습니다. 남은 돈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한 번도 저와 직접 협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서조차 보내지 않고 곧장 가압류부터 신청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대화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김미숙은 냉정했다. 변제 기한을 몇 번이나 연기했어?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의 말에 이영자는 피식 웃었다. 기다릴 수 없다고? 우리가 자라던 시절 난 내 학비를 위해 공장에서 일했고 내 결혼식 비용을 도와주었어. 그땐 내가 너한테 돈을 기다려 달라고 했을 때 넌 뭐라고 했더라?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고 했었지. 김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6장 돈이 남긴 것. 가압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이영자는 점점 지쳐갔다. 법원에서 오가는 서류들은 끝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은 점점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집 안 곳곳에는 쌓인 우편물들이 그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가족끼리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장을 보는 노부부,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친구들이 보였다. 저들은 돈 때문에 가족과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없겠지. 적어도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서로를 법으로 공격하지는 않겠지. 그녀는 자신이 김미숙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 단순히 돈 때문일까? 아니면 오랜 세월 쌓인 감정들이 이제야 표출된 것일까?
소송이 시작된 이후로 김미숙과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허무해졌다. 한때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던 사이였다. 어릴 때는 서로 손을 잡고 학교를 오가며 속닥속닥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일 뿐이었다. 언니, 나한테 남은 건 돈뿐이야. 김미숙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넌 내가 힘들 때 도와줬어? 그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박혔다. 이영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미숙도 나름의 억울함을 안고 살아왔고 쌓아둔 감정들이 이 일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배신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 만큼 중요한 것일까?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깊은 상처. 결국 법원은 이영자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가압류가 일부 해제되었고 그녀는 최소한 집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김미숙을 완전히 잃었다. 김미숙은 법원 판결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이영자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느라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옆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찻잔을 들었다. 결국 돈이 남긴 건 무엇이었을까? 집을 지킨 것이 정말 승리일까? 아니면 가족을 잃은 것이 더 큰 패배일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이 남긴 것은 집 한 채와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법정 다툼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이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집을 지켰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져야 할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김미숙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서로를 공격하던 법정의 날카로운 대화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 나한테 남은 건 돈뿐이야. 그 말이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팠다. 이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가압류가 풀리긴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남겨진 채무와 생활비 걱정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서 차가운 손을 비비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끝까지 집을 지켰지만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가끔 김미숙과 함께 웃고 떠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법정에서 서로를 적대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순수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현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영자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철저하게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돈이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때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것을. 이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녀는 다시 살아가야 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을 후회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밖으로 나가니 봄바람이 살랑였다. 길가의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록 모든 것이 변해버렸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살아가야지. 이영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 간의 신뢰, 그리고 삶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는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다. 피를 나눈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돈은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아니라 잘못 다루면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이영자는 결국 집을 지켜냈지만 그녀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일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가족 간의 돈 문제로 다투거나 오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돈을 지키기 전에 관계를 먼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차용증을 쓸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라. 돈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라. 무리한 채권 추심이나 가압류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이라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성을 따져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오가더라도 인간관계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영자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현실이었기를 바란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되면 그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금전적인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법정까지 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반드시 서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삶의 무게를 나누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